네, 이게 인플레이션 얘기가 요새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없어가지고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얘기가 되는 경우는 아마 많지 않을 텐데요. 요새는 경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하고 통화하고의 관계라든지 혹은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주제들하고 연관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과연 다시 올 거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얘기를 뭐로 하나 뭐 흉보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원론적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좀 보고 제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먼저 실업하고 인플레이션은 잘 아시다시피 이 거시경제의 두 가지 투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건데요. 실업은 일하고 싶은 분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소득의 원천이 끊긴다는 면에서 없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실업이 오래되면 노동자들이 굉장히 살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후생이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업이 만연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근본적으로 생계비를 측정하기 위해서 생계비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느냐, 상승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생계비가 혹은 노동자들이 일정한 금액을 받는 급여로 얼마만큼의 화폐를 지급해야만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을 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문제지만 변동성이 커지면 그것도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지면 불확실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변동성입니다. 물론 빠른 인플레이션도 문제가 되지만 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투자도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이고요.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필립스 곡선이라는 이론적인 혹은 실증적인 그런 관계에 의해서 묘사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인플레이션이 주제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단기 원인과 장기 원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 원인은 수요 견인, 첫 번째가 수요 견인. 수요 견인이라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겁니다. 투자니 소비니 혹은 정부 소비니 이런 것들이 과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해외 수요가 과하게 일어나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무지하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인플레이션의 수요 측면의 요인은 통화인데요. 통화가 과잉 공급되고 빠르게 공급되면 인플레이션이 따라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통화는 많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요 근래의 주제 중에 하나고 그것 때문에 기존의 그 거시경제학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비용 증가입니다. 비용 증가라는 것은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혹은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혹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혹은 자연재해니 전쟁이니 이런 걸로 해서 농업 생산이 중지가 되면 농필품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죠. 그런 그 생산 측면에서의 애로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 그거를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영어로는 부르는 건데요. 가장 원론적인 두 가지의 인플레이션의 단기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인, 이것은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 저와의 가격이 오를 거다, 라면 값이 오른다 그러면 가정주부들은 당연히 시장에 가서 라면을 값이 오르기 전에 사재기를 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물론 현재의 시장의 교란이 없더라도 미래에 어떤 교란이 예상되면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리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예상 혹은 기대를 자기 실현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산 시장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일어납니다. 요 근래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이 주식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자기 실현적인 예언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미래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기대가 중요한 것은 자산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을 분석할 때는 사람들의 생각 혹은 지금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분석하지 않고는 분석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수요가 증가한다든지 비용이 상승한다든지 혹은 사람들의 미래 물가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건 단기 요인입니다. 그러나 장기에는 어떤 요인이 있느냐? 장기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율로 꾸준히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틀림없이 통화적인 요인입니다. 화폐를 꾸준히 빠른 속도로 발행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법은 없습니다. 앞에서 보신 세 가지의 그 단기 요인은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의 상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장기 요인은 가장 중요한 건 통화고 그 통화 증가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높은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증감을 하겠지만은 이런 현상을 프리드만은 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이라고 불렀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서나 monetary, 즉 화폐적인 현상이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기에는 틀릴 수가 있지만 장기에는 틀린 법이 없는 그런 프로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의 인플레이션이 결정적인 요인을 볼 때는 이 교환 방정식을 보시면 좋은데요. 교환 방정식은 데이빗 휴미 만들어낸 방정식으로 지난 한 400년 가까이, 400년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 가까이 사용되어 온 식입니다. 왼쪽에는 MV는 PY인데 M은 통화량이고 V는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화폐가 얼마나 빨리 이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겨가느냐 하는 그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P는 물가 수준이고 Y는 실질 산출량이 되겠습니다. 이 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맨 아래에 있는 그 식이 되는데요. 로그 곱해진 것은 로그를 취하면 더해진다는 것은 뭐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식을 시간을 내서 미분을 하면 여기 가운데 보시는 파이는 GM, GV, GY의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GM은 통화 증가율이고 GV는 화폐 유통 속도의 증가율입니다. 또 GY는 실질 소득의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에 실질 소득은 잠재 성장률로 성장한다는 것이 거시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재 성장률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으면 GY는 일정하다고 보실 수 있고 GV는 화폐 시장과 금융 시장의 그 체제 혹은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뒤에 보시겠지만 지금의 현상은 GV, 즉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지만 시대지만 프리드만이 분석한 그 인플레이션 이론에서는 GV가 일정하다고 보는 것이죠. GV하고 GY가 일정한데 그러면 파이, 즉 인플레이션은 뭐에서 결정되느냐? GM, 즉 통화 증가율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통화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은 같은 율로 증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이제 그 횡축의 시간이 있고 수직축에 로그를 취한 통화량과 로그를 취한 물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 증가율이 일정하다고 볼 때,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볼 때, 두 직선, 로그 P, 즉, 물가의 로그를 취한 것과 통화량의 로그를 취한 것은 같은 율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로그를 취한 변수를 시간 내에서 미분하면 그것이 이제 증가율이 되는데, 로그 M의 기울기가 통화량의 증가율이고, 로그 P의 기울기가
물가의 증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통화 증가율이 일정에 주어져 있으면 저와 같이 이제 같이 가지만 만약에 통화 증가율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그 M의 기울기가 작은 거에서 높은 것으로 변했죠. 그러면 이제 물가도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T0라는 시점에서 통화량의 증가가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unexpected 그런 change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가운데 변했을 때 이제 어떤 물가의 변동이 일어나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T0에서 갑자기 이 통화 증가율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려는 거 사람들이 기대가 바뀌겠죠. 기대가 바뀌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저를 사겠다는 그런 수요가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A에서 B로 점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가 수준이 이제 그 통화 증가율과 같은 율로 이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기대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통화 증가율에 있어서 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준 것이고요. 이것은 기대한 통화 증가율의 변화입니다. 여기 T1이라는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선언을 합니다. 뭘 선언을 하냐면 T2라는 시점에서 통화 증가율을 증가시키겠다. 그러면 여기 보시듯이 이 BC 혹은 AD 그 구간에서는 통화 증가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미리 어떤 시점에서 증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서 B로 점프가 일어나면 그거는 당연히 미래에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사재기 하겠다는 사람들의 그 수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높은 통화 증가율보다 높은 그런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다 BC 구간에서 이제 T2가 오면 이제 통화 증가율과 같은 율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기대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기대라는 것이 거시경제학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모형을 혹은 데이터 분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대가 분석이 되지 않은 그런 분석이 거시 분석에 등장한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분석이고요. 기대가 변하면 하루아침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거에 대한 이론은 상당히 이 근래까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에 관한 그런 분석을 반드시 이 거시 분석에는 도입을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대된다 그러면 이제 일종의 앞에서 본 자기 실현적인 그런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사재기가 일어나고 그에 의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1961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자료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1981년까지는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다가 그 밑으로 쭉쭉 떨어져서 네 번의 그런 어떤 구조 변화를 겪습니다. 1970년대는 그리고 이거를 분기별 자료로 보여드리면 이와 같은데요. 이 분기별 자료는 당연히 연간 자료보다 이 수준에 있어서는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변동성은 훨씬 많아지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네 번의 국면 전환을 이루는데 1980년 이전에는 고도 성장기입니다. 그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루었지만 경제는 굉장히 불안정했던 그런 시기인 것이죠. 높은 평균 증가율, 즉 인플레이션율이 평균적으로 15.5%였습니다. 연간. 어떤 경우에는 뭐 20 몇 퍼센트, 뭐 30% 가까이 됐고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 이자율인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건 하나의 특혜라고 인식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자를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내기 때문에 하나의 특혜로서 득을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특성은 1980년 이전은 이제 이 변동성이 컸다는 건데요. 앞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걸 보셨듯이 분산이 51.17인데 이 자체로서
51.17이 뭘 의미하느냐 그걸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뒤에 최근으로 옮겨오면서 이 분산이 어떻게 보느냐를 보시면 그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안정화됐는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1980년에서 98년 외환위기 전까지에는 안정화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정화기는 갑자기 안정화가 되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인플레이션을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변동성도 적어지는데 바로 그런 이제 변화를 겪었던 것이죠. 1970년대 후반부터 77년, 8년부터 안정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제수석인 김재익 씨를 비롯해서 신현학 그 국무총리하신 분이죠. 그런 분들이 이 안정화를 위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안정화보다는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옮기지는 못했었는데 80년이 되자마자 이제 새로운 정권에 들어서면서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그때 평균 물가 상승률은 5.3%였습니다. 이 18, 9년 동안에 앞에서보다 65%가 감소했고요. 이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율이 분산은 4.68입니다. 앞에 거하고 비교하면 90% 이상 변동성이 감소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80년대는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를 겪는 그런 시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정화됐다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 구조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시대고요. 또 중화학공업이 1985년쯤 되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의 주력 산업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80년대 처음으로 개국 이래 처음으로 의미 있는 국제수지 흑자를 이룹니다. 그건 1986년에서 89년 사이 한 4년 동안인데요. 87, 8, 9년, 즉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흑자를 누렸던 것이죠. 저 당시에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유학갈 때는, 유학하면 2, 3천 불 주고 중고차 사가지고 한 4, 5년 굴리다가 팔고 오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당시에 흑자 많이 나던 시대에는 외국 나가서 돈 쓰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유학 오는 친구들이 새 차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거기 기존의 유학생들이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흑자를 잘 썼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잘 유용하게 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80년대는 이 나라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고, 그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유용한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 외환위기 전까지 개방화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개방화 때문에 제 생각에는 외환위기도 겪은 측면이 있고요. 또 9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투자가 경쟁적으로 과열돼 가지고 이제 기업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기는 안정화기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의미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시기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정화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면 전환은 외환위기죠.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 외환위기라는 것이 우리 경제에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측면도 많습니다. IMF가 당시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외화를 한 300억 달러 빌려주면서 조건을 내거는데 긴축 정책을 해라. 그리고 이자율을 올려라. 그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을 올린다는 얘기는 외국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외국이 자금이 들어오면 IMF가 빌려준 그 돈 빨리 갚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것 때문에 외환위기 과정에서 IMF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과정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자를 올리고 긴축 정책을 하고 이게 도대체 정책 제안으로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되는 IMF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용론이라는 게 나왔고요. 당시에 그런 주장이 굉장히 비등했습니다. 스티글리츠를 비롯해서 알란 스탁만이니 이런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국제 경제 하시는 분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IMF가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달리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IMF가 오면서 그런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IMF를 겪으면서 경계에 있는 그런 제조업은 모두 망합니다. 재벌도 여러 개 망했죠.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제조업만 살아남고요. 그러면서 제조업에서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서비스업으로 다 옮겨가는 것이죠. 당시만 해도요.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생산성에 있어서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근데 지금은 뭐 배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의 일종의 하수구 역할을 한 거죠. 이런 표현을 하면 서비스업으로 옮겨간 분들이 섭섭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경제의 하수구 역할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경제 활동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서비스업으로 가는 것이죠. 가서 음식점 열고 뭐 이런저런 서비스업으로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확 떨어지고 제조업은 확 올라가고 그래서 그 격차가 굉장히 벌어진 그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업이 그렇게까지 이 비관적인 산업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2012년은 세계 금융위기가 거의 마무리된, 물론 미국은 그 이전에 마무리를 했지만 마무리된 시기인데요. 이때 평균적인 인플레이션율은 2.9%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분산은 0.9이고요. 앞에 본 것보다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는 꽤 빠르게 극복을 했는데 그걸 보면 경제 운영을 잘못한 것이지 당시에도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당시 이 금융위기의 원인은 이 금융산업의 자유화인데요. 금융산업을 자유화하면서 이 금융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 상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우선 부동산 채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채권을 또 만들어내고 또 그 채권이 유통되면서 이 구입한 기업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채권을 만들어서 발행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그런 과정을 거치면 맨 마지막 단계에서 채권을 산 사람은 이 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도 여러 가지가 섞여서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유수한 기업들이 금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위험이 뭐냐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이제 난리가 나고 이제 망하고 뭐 그런 건데 우스운 얘기는 충청도의 저 시골의 할머니가 은행원들이 이거 좋으니까 이거 사시라고 그래서 채권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월스트리트에서 발행한 그런 채권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가치가 날아가 버린 거죠. 금융위기를 통하면서. 그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다는 얘기죠. 이 2차, 3차, 4차 쭉 발행 단계를 거치면서. 어찌되었든 세계 금융위기는 참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한 그런 위기인데 그것은 금융산업을 지나치게 자유화해서 그렇다. 금융산업은 자유화의 정도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게 일종의 돈을 가지고 이제 유통을 시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왜 안 드러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무조건 해서 자유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그런 현상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재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 번째 국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현재까지의 국면은 이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것이고 평균 물가 상승률은 더 낮아졌고 분산도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따라서 거의 변동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 물가 상승률도 1.2%, 요 근래는 이거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두 가지, 즉, 평균적인 상승률과 변동성이 매우 낮아진 그런 시대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여러 나라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플러스는 인플레이션이고 마이너스는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분기 자료입니다. 2013년 1분기에서 2020년 3분기 자의적으로 제가 잘랐습니다. 그 아래, 0 아래에 있는 개수를 세시면 9개입니다. 그리고 분기는 31개가 있습니다. 2020년 3분기까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몇 번 했느냐를 보시면 29% 이상 마이너스, 물가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였던 것이죠. 디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거를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경우도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미국처럼 시장이 유연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진국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모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시장 자체가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면 빨리 헤어나오기가 힘든데, 미국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6번의 마이너스 분기별로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일본은 더 심각하죠. 보시다시피 열 몇 번의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굉장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한 40% 지난 2013년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약 40%의 분기에서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있다고 얘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국은 좀 덜한 걸로 보이죠. 여기 프랑스하고 독일인데, 파란 것이 프랑스의 경우고 적색 빨간 것이 독일의 경우인데, 두 나라는 같은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비슷한 그런 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제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국도 이게 심상치 않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이 디플레이션처럼 보이는 이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통화 증가 때문에 그러냐? 혹은 통화 증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이냐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99년 5%에서 지금 0.5%까지 쭉 내려왔죠. 0.5%를 한다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통화를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통화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은 안 일어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느냐? 이거는 상당히 이론적으로 챌린징하다. 이론에 굉장히 도전하는 그런 현상인 것처럼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월별로 앞에서 분기별로 데이터를 보셨는데, 월별로 나타낸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여기 쭉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많은 월에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하락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디플레이션 국면이라고 해서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앞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까지 쭉 내려와서 아직도 있고, 그 얘기는 통화를 계속해서 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통화를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재화하고 화폐의 교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비율이 화폐가 증가해도 증가하지 않는다. 그 이상한 현상인 거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이 통화량 혹은 화폐가 증가했다고 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별로 보면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듯이 이 95개 월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41%에서 마이너스 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면에 대한민국 경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디플레이션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또 시정하기 전에 버넌키라는 분이 유수한 경제학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회장을 했죠. 근데 프레지던트를 했죠. 근데 그 양반이 FOMC, 즉 미국 연방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즉 공개시장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의 금융정책, 그 기준 금리를 정하는데 그걸 하고 나와서 그 세계 금융위기 그 연간에 설명을 1시간 반, 2시간씩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고 등등등. 그 요지를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1시간 반, 2시간 동안 할 얘기가 있을까요? 기준금리 0.25% 내렸다. 왜 내렸냐 등등등 몇 가지 뭐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걸 못 본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 디플레이션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얘기 못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돌려가면서 디플레이션을 안 일어나고 사람들이 돈 많이 쓰고 소비 많이 하고 투자 많이 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표현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중앙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당장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40% 가까이, 40% 이상 물가가 마이너스였다. 월별로 봤을 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론이 실패했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앞에서 보신 그 물가 상승률의 구성 요소가 통화 증가율, 유통 속도의 증가율, 또 GDP 증가율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셨는데 앞에서 설명을 할 때는 GV 즉 유통 속도의 증가율과 GY 즉 GDP 증가율, 실질 GDP 증가율이 일정하다고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들도 당연히 변동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보통 일정한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약간씩 이동하는 것 뿐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 화폐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실 텐데 먼저 통화승수를 보시면 통화승수는 M2를 본원통화로 나눈 그건데요. 보시면 2004년에 25.1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14.6입니다. 이건 엄청난 통화승수의 감소입니다. 본원통화 한 단위 증가했을 때 M2가 25.1단위 증가하던 것이 지금은 14.6단위 증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42%가 감소했습니다. 통화승수가. 이거는 시장에서 여기서 이제 그 화폐 공급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 은행이 만들어내는 예금통화,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이 보유하고 싶은 현금통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예금통화가 매우 낮은 율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화승수가 매우 낮아졌고요. 또 유통속도를 보십시오. 유통속도가 이건 M2 유통속도인데요. 유통속도라는 것은 화폐가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겨가는 그 빠르기를 얘기하는데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고 느리다는 얘기는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2004년에 0.98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0.68이었습니다. 이 약 31%가 감소했습니다. 엄청난 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침체한 국면이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부터 금방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증가율을 보시면
파란 것이 본원통화고 증가율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것이 M2인데 M2의 증가율이 2013년 전과 후를 보십시오. 보시면 2013년 전에는 전보다 후에 본원통화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것은 금방 눈에 띄실 겁니다. 그리고 빨간 선, 즉 M2의 증가율은 2013년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후에 더 낮아졌다는 걸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화 증가율이 중앙은행이 의도한 만큼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앞에서 인플레이션의 단기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그것은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코비드, 즉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당분간은 불확실하고 화로항이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빌려다가 쓰라 그래도 안 빌려가는 것이죠. 물론 요 근래 영끌이니 해서 젊은이들이 주택 사느라고 혹은 주식 사느라고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받는 신용대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체 규모에 비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의 상황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타난 상황이다. 그리고 이 비관적인 견해가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이 돼서 경제가 나아지리라는 인식을 경제 주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선책입니다. 지금 다른 무슨 기본 시리즈로 해서 정부가 소득을 논하주는 이런 거 가지고는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확신을 혹은 그런 어떤 믿음을 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죠.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화폐를 찍어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자는 그런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이것은 돈 찍어서 재정에 쓰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뀜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지출이니 이런 투자니 이런 것들이 이 인식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화폐를 찍어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건 국제적으로 굉장히 망신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신인도가 아마 하루아침에 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혹은 나라가 외국에서 돈을 빌린다, 기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이것 때문에 초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그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대 경제에서. 현대 경제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짐바브웨에서는 2010년경에 1년 공식 인플레이션율이 2억%였습니다.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율은 4억%였습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거기 수십만 %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그건 돈 찍어서 써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돈 찍어서 쓰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이런 바보 같은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독립성을 왜 보장했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제 말씀인데, 결론은 인플레이션은 하루아침에 돌아올 수 있다. 왜? 그것은 수요 공급의 원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래가 밝고 미래 인플레이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갔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도 그런 생각으로 투자니 소비니 이런 정부 지출이니 혹은 이런 계획을 한다 그러면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 인플레이션은 언제라도
불현듯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한다든지 경제 상황을 판단한다든지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있는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최근 이 팬데믹에 이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학계의 훌륭한 원로이신 우리 조정학 교수님께서 정말 직관력 있고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공감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어떤 코멘트라기보다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에 맞춰서 몇 가지 첨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조정학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발제문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한국의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한 4가지 국면으로 나눠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인플레이션의 평균적인 수치도 낮아지고 또 변동수도 낮아져서 이런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돌아봤을 때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은 중앙은행의 통화 증가율이 과도하게 높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 그게 전부 다 물가 상승으로 전이가 돼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최근에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낮는가? 이 이론적인 요소에 따르면은 결국은 이제 이 화폐의 유통 속도라든지 또 통화 승수들이 현저하게 감소해서 지금 우리가 낮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고 또 이런 화폐 유통 속도나 또는 이제 통화 승수가 낮게 되는 것들은 아마도 우리 사회 역동성, 또 경제 성장력이 좀 떨어지고 또 생산성도 저하되고 잠재적 성장도 떨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역동성, 그걸 다른 말씀으로 이런 경제의 어떤 비관적인 어떤 그런 시각,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면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상황은 언제든지 긴박하게 바뀔 수가 있고 역시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이론에 맞춰서 이런 인식이나 기대나 상황이 개선되면 곧바로 인플레이션은 또 우리 곁에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의 현황들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인플레이션 현황을 미국과 또 한국 경제를 살펴보면 최근 한 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에서 2019년이요. 미국을 보면은 미국은 약 2.13%에서 1.81%, 그래서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2.1% 정도 물가 상승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우리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팬데믹을 겪은 2020년의 경우는 약 1.4%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27% 정도로 굉장히 낮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뭐 팬데믹 있기 전에도 우리 사회가 좀 일본 같이 잃어버린 20년, 우리도 뭐 그 사회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디플레이션 좀 막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한국 경제의 많은 이슈로 떠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의 경우는 0.5%까지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자산 가격 현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대신에 이제 전국 집값 상승률이요. 그러니까 작년 2020년의 경우는 약 10.7%였고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약 13.06% 정도 달았습니다. 또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률이 24.1% 정도로 굉장히 높은,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렇게 자산 가격들이 이제 급등한 그런 한 해를 저희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요인들의 배후에는 뭐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민간 소비, 즉 대면 소비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소비가 이제 급속도로 위축되어 있지만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정부가 재정을 많이 확대했고 또 무엇보다도 저금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자산시장 쪽으로 유동성이 이제 흘러가고 이래서 이런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화 증가율도 보면은 약 그동안 한 3년 동안 한 7%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제 2020년 이제 9.7%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요즘 그 중론을 보니까 시장은 일단 기저효과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과도한 이 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이 노동시장이 굉장히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은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 백신 효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백신 효과가 이제 가시화돼 가지고 이제 서비스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요. 뭐 항공이나 호텔, 여행 있죠. 이런 데 이제 수요가 급증이 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공급자들한테 이제 자극이 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 뭐 공급자들이 과연 가격 인상을 가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일종의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또는 뭐 이연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제 시장은 일단 아까 이제 이연하거나 또 분산시키는 그래서 인플레 압력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조장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인플레이션의 이론의 이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나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가 일단 최근 3년간 한 1.27% 정도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한 배경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구 고령화나 저출산을 위해서 이제 역동성이 좀 많이 저하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축이 증가하거나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저축이 증가하는 이면은 또 민간 소비들이 좀 하락할 수 있겠죠. 또 그다음에 이제 성장 동력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투자도 좀 줄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총수요에 이제 저하를 가져오면서 결국 이제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화폐 유통 속도도 하락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나 앞에서 우리의 인플레이션 역사를 들어보면은 4번의 국면이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계량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의 다이나믹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퍼시스턴스가 또는 그 변동성 이런 것들은 시기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이론이 망가졌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 조장욱 교수님 말씀하신 3가지 요인들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경제는 그렇게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특히 이제 기대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배경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이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경제 활동이 좀 제한을 받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성소가 유치된 현재의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백신 효과들이 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특히 이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제 이스라엘이 2월 말 3월 초 정도 되면 전 국민의 60%가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3월 한 중순 후반쯤 되면은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효과가 가시화된다고 하면은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백신을 빨리 이제 도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활동도 급속도로 재개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 활동 같은 것도 이제 보복 소비 심리라는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날 것이고 역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면은 조장욱 교수께서 말씀하신 기대 심리 같은 것들이 편승을 해서 같이 공급자들도 이런 그 큰 수요가 이제 급등하게 되면 역시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으로 같이 대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어떤 신호가 있느냐? 약간의 신호라 보면은 이제 그 미국 국채 시장에서요. 최근에 미국 국채가 10년물 정도로 기준해 보면은 한 그러니까 6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요. 1.1%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국채가 일종의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수준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 국채가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는 한 2%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BEI 이렇게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의 논거들이 좀 제기되고 있냐면 일단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축되었던 이런 그 경제 활동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이런 유동성들이 이제 백신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소비 확대로 이어지게 되면은 급속도로 이제 이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하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블루웨이브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재정 굉장히 확대가 되고 그 재정 확대를 시키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을 측정하자고 할 때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커머디티 바스킷이 어떤 것들이 중요한데 일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커머디티 바스킷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저평가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미 연준이 최근에 이제 FAIT라고 해서 이제 Flexible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경제가 2% 인플레이션 좀 타깃을 보고 있지만 뭐 한동안 좀 오버슈팅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용인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쩌면 이제 이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는 그런 그렇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구 고령화나 이 탈세계화 같은 것들이 구조적으로 이 노동자들의 이제 협상력을 좀 높인다고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전부 인플레이션을 이제 곧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우려의 요인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 데이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이제 금년도 이제 기대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전망치. 이런 거를 좀 살펴봤을 때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약 2.2%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은 2021년은 약 1%, 22년은 1.5%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거는 어떤 그 기대의 급작스러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약간의 이제 백신 효과가 좀 뭐 있다 후반기 때 이렇게 보면서 좀 점진적인 그런 인플레이션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아마도 그 역시 스모킹 거는 백신 효과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그 결정이 얼마나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경제에 어떻게 가시화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시화와 함께 공급 측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수요가 급등하고 했을 때 공급자들이 물가 상승 같은 이런 것들을 같이 편승하면서 나아가는가 하는 것들도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제 토론은 일단 이 인플레이션의 이론은 여전히 우리 곁에 우리 경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로 늘 경제는 우리가 시각이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경제 스탠스는 항상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큰 틀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정책 결정자 입장에 봐서는 단기의 이슈에 대해서는 장기의 틀 안에서 지혜롭게 좀 관리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중앙은행 입장에서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행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